2024년 3월 15일 도쿄의 한 가정에서 벌어진 이 격렬한 반대가 단 7개월 만에 우리 차 정말 자랑스럽다로 바뀌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25년간 일본에서 살아온 미야모토 소우타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도쿄에 있는 전기차 스타트업에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엔지니어입니다. 매일 전기차의 미래를 꿈꾸며 일하지만 정작 제 개인적인 삶에서는 전기차와 거리가 멀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혼다에서 30년간 엔진 기술자로 일하셨던 분이라서 집안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내연기관 위주였거든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아버지와 형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형 타쿠미는 도요타 딜러에서 일하고 있는데 둘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나 싶어서 다가갔습니다. 소우타야, 너 이제 면허 딴 지 3개월 됐으니까 차를 하나 사야겠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타쿠미한테 물어보니까 새 프리우스가 좋다고 하네. 하이브리드니까 기름값도 절약되고.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제 첫 차를 가질 수 있다는 설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고민이 깊어졌거든요. 회사에서 매일 최신 전기차 기술을 다루면서 느낀 건데 이제 정말 전기차 시대가 왔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저는 전기차를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전기차, 너 제정신이냐? 일본에서 전기차라면 닛산 리프나 아리아 정도인데 그것도 아직 충전 인프라가 부족해서 불편하기만 하다. 그게 아니라요. 저는 현대 아이오니고를 생각하고 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형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차, 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미야모토 가문에서 한국차를 탄다고? 절대 안 된다. 우리나라에는 혼다도 있고 도요타도 있는데 왜 굳이 한국 것을 사려고 하느냐? 형도 거들었어요. 소우타야, 나도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지만 아직 한국차는 신뢰성 면에서 의문이 있어. 특히 전기차는 더욱 그렇고 AS는 어떻게 할 건데? 저는 답답했어요. 사실 회사 동료들 중에 아이오니고를 타는 사람이 3명이나 있었거든요. 모두 만족도가 엄청 높았고 특히 충전 속도와 실내 공간에 대해서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와 형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어요. 한국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다고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믿으라고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30년간 자동차 업계에서 일했는데 아직도 일본 기술이 세계 최고야. 특히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기술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분명히 아이오니고가 좋은 차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가족들을 설득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아버지는 평생 일본 자동차만 믿고 살아오신 분이라 한국차에 대한 편견이 너무 깊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면서도 계속 고민이 되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소우타, 내가 아이오니고 관심 있다고? 나는 작년부터 타고 있는데 정말 만족해. 선배 사토씨가 말했어요. 특히 충전 속도가 장난 아니야. 350kW 급속 충전기에서 18분이면 10%에서 80%까지 충전돼. 닛산 아리아는 30분 이상 걸리는데 말이야. 정말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당연하지. 아리아는 주행거리도 WLTP 기준 470km인데 아이오니고 롱레인지는 507km야. 거의 40km 차이가 나. 주말에 장거리 여행 갈 때 확실히 느껴져.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들으니까 더욱 아이오니고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여자친구 아키코와 만났어요. 아키코는 작년에 한국으로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온 적이 있어서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소우타, 가족들이 반대하는 게 이해는 가. 하지만 내가 한국에서 봤을 때 정말 기술이 엄청나더라. 특히 전기차 인프라는 일본보다도 훨씬 잘 되어 있었어. 아키코가 말했어요. 그래도 아버지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 평생 일본 차만 타오신 분인데 그럼 한번 시승해보라고 하면 어떨까? 직접 경험해보시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 일주일 후 저는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제안했어요. 아버지,
주말에 현대 전시장에 같이 가서 아이오니고 한번 보실래요? 그냥 구경만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시큰둥한 표정이었지만 결국 따라오셨어요. 어디 한번 보자. 한국차가 얼마나 발전했나. 현대 전시장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첫 반응은 의외였어요. 디자인은 나쁘지 않네. 조심스럽게 말씀하셨거든요. 전시장 직원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아이오니고는 유럽 NCAP에서 별 5개 만점을 받았고 독일의 아우토빌트에서 2023년 최고의 패밀리 전기차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독일에서 아버지가 관심을 보이셨어요. 독일 자동차 기술에 대해서는 아버지도 인정하시는 편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충전 성능도 뛰어납니다. 350kW 급속 충전기에서 18분이면 80%까지 충전이 가능해요. 현재 일본에서 판매되는 다른 전기차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빠른 편입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실제로 타보지 않으면 모르지. 그때 직원이 시승을 제안했어요. 시승 차량이 있으니까 한번 경험해 보시겠어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번 타보자. 시승을 하는 동안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표정을 보니까 뭔가 놀라시는 것 같았어요. 특히 가속할 때 조용한 것과 실내 공간의 넓이에 감탄하시는 듯했습니다. 시승을 마치고 나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생각보다 괜찮네. 하지만 아직도 확신은 서지 않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소우타야, 내가 정말 이 차를 원한다면 한 번 더 깊이 알아보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 AS 문제랑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를 제대로 확인해봐야 해. 그 순간 저는 희망을 보았어요. 완전한 승낙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들어볼 마음이 생기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 다음 주 저는 본격적으로 아이오니고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내 사용자 후기를 찾아보고 AS 현황도 알아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현대차가 2022년 일본에 재진출했을 때는 연간 1000대도 팔지 못했는데 2024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80%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런 급성장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놀라운 건 AS 네트워크였어요. 현대차가 일본 자동차 정비협회와 협력해서 전국에 100곳 이상의 제휴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도요타나 혼다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어요. 일본의 전기차 커뮤니티 사이트인 이카라이프에서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를 찾아봤어요. 모든 면에서 아리아보다 한 수 위라는 평가가 많았고 특히 인상적이었던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도요타는 아직도 하이브리드에 머물러 있는데 현대는 시대를 넘어섰다. 이 댓글을 본 순간 뭔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일본 사람이 직접 한국 기술을 이렇게 평가한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이런 자료들을 정리해서 아버지께 보여드렸어요. 아버지는 꼼꼼히 읽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했네. 하지만 아직도 한 가지 걱정이 있어. 정말 한국 기술이 일본이나 독일 기술과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을까? 그때 아키코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후지산 근처에 현대차 전용 체험센터가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서 하루 종일 체험해 볼 수 있다던데 가족끼리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아버지도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래, 제대로 체험해보자. 하루 종일 타보면 이 차의 진짜 실력을 알 수 있을 거야. 2024년 4월 20일 토요일, 저희 가족은 후지산 근처의 현대차 체험센터로 향했어요. 아버지, 형,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갔는데 가는 길에도 아버지는 계속 의구심을 표현하셨어요. 한국 차가 정말 일본의 산길을 제대로 달릴 수 있을까? 체험센터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느낀 건 직원들의 친절함이었어요. 한국인 매니저가 유창한 일본어로 차량에 대해 설명해줬는데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아이오니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VL 기능입니다. 차량에서 직접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요. 매니저가 실제로 시연해 주었어요. 차량 뒤쪽 콘센트에 전기밥솥을 연결하더니 정말로 작동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눈을 크게 뜨셨어요. 이거 캠핑할 때 정말 유용하겠네. 이어서 본격적인 시승이 시작되었어요. 아버지가 직접 운전석에 앉으셨는데 처음에는 조작 방법을 익히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하지만 몇 분 후부터는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후지산으로 향하는 산길을 달리면서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어요.
파워는 충분하네. 그리고 정말 조용해. 정말 놀라운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산 중턱 휴게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소우타야, 이 차 생각보다 훨씬 좋네. 형도 뒷좌석에서 감탄했어요. 진짜 넓어. 이 정도 공간이면 가족 여행할 때 정말 편할 것 같은데 그때 매니저가 추가 설명을 해줬어요. 아이오니고는 전용 전기차 플랫폼인 EGMP를 사용해서 내연기관차보다 실내 공간이 훨씬 넓어요. 플랫플로어 설계라서 바닥이 평평하고 슬라이딩 콘솔로 공간 활용도도 높습니다. 이런 기술적 설명을 들으니까 아버지도 점점 관심을 보이셨어요. 플랫폼부터 새로 설계했다는 거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넓은 거구나. 하산하는 길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회생제동 시스템 덕분에 배터리가 올라갈 때보다 오히려 늘어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배터리가 더 늘어났네? 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어요. 회생제동 시스템이에요.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에너지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죠. 매니저가 설명했어요. 그때 아버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기술이 정말 놀랍네. 체험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소우타야, 내가 한국 기술을 너무 과소평가했나 보네. 이 정도 수준이면.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순간은 그 다음에 찾아왔어요. 체험센터에서 돌아온 다음 주, 저는 마침내 아이오니고 구매를 결정했어요. 아버지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좋은 차 고른 것 같다며 격려해 주셨어요. 하지만 실제로 계약을 하러 가는 길에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걱정을 표현하셨어요. 그래도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AS가 정말 제대로 될까? 현대 전시장에서 계약을 진행하는데 직원이 정말 세심하게 설명해 줬어요. 일본 전용 고객 서비스 앱도 있고 24시간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점검은 전국 어디서든 받으실 수 있어요. 차량 인도까지는 약 한 달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 기간 동안 저희 가족은 전기차 생활을 준비했어요. 집에 전용 충전기도 설치하고 근처 급속 충전소 위치도 미리 파악해뒀죠. 2024년 5월 25일, 드디어 제 첫 차가 집에 도착했어요. 아버지는 차량을 구석구석 살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마감재도 좋고 전체적으로 고급스럽네. 이 가격에 이 정도 품질이면 만족스러워. 첫 한 달은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출퇴근할 때 조용하고 편안했고 충전 비용도 기름값의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무엇보다 VEL 기능이 정말 유용했어요. 주말에 가족들과 캠핑을 갔을 때 전기밥솥으로 밥을 짓고 커피 머신으로 커피를 끓일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도 점점 아이오니고에 애정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보니까 전기차가 이렇게 편리할 줄 몰랐네. 특히 이 VEL 기능은 정말 혁신적이야. 그런데 2달째 되던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충전을 하려고 했는데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화면에 충전 시스템 점검 필요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봐, 내가 뭐라고 했어. 한국 차는 역시. 저도 당황했지만 일단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놀랍게도 전화를 받은 직원이 정말 친절하게 대응해줬어요. 고객님, 먼저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즉시 기술자를 파견해드릴게요. 30분 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정말로 30분 후에 현대차 서비스 기술자가 집에 왔어요. 젊은 일본인 기술자였는데 정말 꼼꼼하게 진단을 해줬어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오류입니다. 금방 해결될 거예요. 기술자가 설명했어요. 실제로 15분 만에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충전도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추가로 최신 소프트웨어까지 업데이트해줬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제 연락처도 드릴게요. 언제든 문제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기술자가 떠난 후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런 서비스가 이렇게 빠르고 친절할 줄 몰랐네. 도요타나 혼다도 이 정도는 아닌데. 형도 감탄했어요. 집까지 직접 와서 수리해 주다니. 진짜 고객 서비스가 좋네. 그 일 이후로 아버지의 아이오니고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술도 좋지만 서비스 마인드가 정말 인상적이야. 고객을 진짜로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어. 몇 주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정기점검 시기가 되어서 가까운 현대 서비스 센터에 갔는데
직원이 정말 세심하게 점검해줬어요. 그런데 점검이 끝난 후 무료로 세차까지 해줬어요. 고객님께서 저희 차량을 믿고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서비스라도 보답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정말 감동하셨어요. 이런 마음가짐이라니. 정말 고객을 가족처럼 생각하는구나. 그때부터 아버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이오니고를 자랑하기 시작하셨어요. 내 아들이 한국차를 샀는데 정말 좋더라. 기술도 뛰어나고 서비스도 최고야.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6개월이 지나면서 아이오니고는 완전히 저희 가족의 일부가 되었어요. 아버지는 이제 우리 차라고 부르시고 형도 다음에 차를 바꿀 때는 전기차를 고려하겠다고 말했어요. 특히 겨울철에 그 증가가 드러났어요. 히트펌프 시스템 덕분에 겨울에도 전비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다른 전기차들이 겨울에 주행거리가 30% 이상 줄어드는데 아이오니고는 10% 정도만 줄어들었어요. 아버지가 감탄하셨어요. 이 정도 기술력이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네. 한국이 언제 이렇게 발전했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2024년 12월 아이오니고를 산 지 7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저희 가족에게 아이오니고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삶의 질을 바꿔준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버지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한국차를 거부하시던 분이 이제는 누구보다 아이오니고를 자랑하세요. 골프 모임에 가실 때도 아이오니고로 가시고 거기서 만난 친구분들께 자랑하신다고 해요. 야, 켄조야. 내 아들이 산 차가 한국차라며? 어떤데? 친구분이 물어보시면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신다고 해요. 처음에는 나도 의심했지만 직접 타보니까 정말 좋더라. 특히 충전 속도가 18분밖에 안 걸려서 깜짝 놀랐어.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시는 사이에 80%까지 충전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심지어 아버지의 친구분 중 한 분도 아이오니고를 구매하셨다고 해요. 60대 후반이신 분인데 켄조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타보고 싶어졌어라고 하시면서요. 형 타쿠미도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도요타에서 일하면서도 전기차의 미래를 인정하게 된 거죠. 솔직히 처음에는 경쟁사 차량이라서 좋게 보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겠더라. 현대차의 전기차 기술은 정말 뛰어나고 특히 고객 서비스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아. 여자친구 아키코는 더욱 기뻐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느꼈던 그 혁신적인 에너지가 이 차에도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의 세심한 배려와 기술에 대한 열정이 느껴져. 무엇보다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좋은 전기차를 사고 싶었던 것뿐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가족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지난주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저희 가족이 오랜만에 후지산으로 여행을 갔는데 아버지가 직접 운전대를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우타야, 내가 아이오니고를 고집했을 때 나는 화가 났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옳았어. 기술은 국적이 아니라 경험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걸 너를 통해 배웠어.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평생 일본 기술만 믿고 살아오신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후지산 중턱 휴게소에서 VL 기능을 이용해서 전기밥솥으로 밥을 짓고 전기포트로 차를 끓이면서 가족 모두가 함께 웃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알겠네. 한국 기술이 단순히 성능만 뛰어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정말로 편리하게 만들어주는구나. 차 안에서 가족들과 셀카를 찍었는데 뒷배경에 아이오닉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이 사진 정말 마음에 들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것 같아.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총 주행거리가 25,000km를 넘었어요. 한 번도 큰 문제 없이 안전하게 달려줬고 연비도 기대 이상이었어요. 전기료까지 합쳐서 기존 가솔린차 대비 연간 50만 엔 이상 절약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돌이켜보면 한국이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좋은 차를 준 것이 아니라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르쳐 주었고 가족 간의 이해와 화합을 이끌어 주었어요. 베네치아 근교 키오자 항구에서 40년째 조개 양식업을 해온 내게 2023년은 절망의 해였다. 이상기후로 인한 수온 상승 때문인지 그해 여름부터
우리 어장에 정체불명의 푸른 꽃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몇 마리 정도였지만 가을이 되자 때를 지어 몰려와 우리가 정성껏 기른 모시조개와 홍합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다. 내 이름은 마르코 로시, 58세.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어장에서 이탈리아 최고의 봉골레 파스타용 조개를 길러왔다. 우리 가족의 조개는 베네치아 최고급 레스토랑에 납품될 정도로 품질이 뛰어났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푸른 꽃게들은 마치 바다의 좀비 같았다. 한번 침입하면 조개와 홍합을 완전히 파괴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더 끔찍한 건 이들에게 천적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지중해 토착 생물들은 이런 침입자에 대처할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마르코, 이번 달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같은 어민조합의 지오바니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의 어장도 내 것만큼이나 엉망이 되어 있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지역 어민들의 누적 손실이 500만 유로를 넘어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정말 막막했다. 정부에서는 푸른 꽃게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임명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없었다. 초음파로 쫓아내는 방법, 해저에 특수 시트를 까는 방법, 강한 그물로 차단하는 방법 등을 시도해봤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무엇보다 우리 이탈리아 사람들은 게를 먹지 않는다. 랍스터나 새우는 좋아하지만 게는 징그럽다고 여기는 문화였다. 어느 날 저녁 딸 루치아가 스마트폰을 들고 내게 달려왔다. 대학에서 동양학을 공부하는 23살 딸은 평소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았다. 아빠, 이것 좀 봐.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 루치아가 보여준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한국의 어떤 유튜버가 이탈리아 푸른 꽃게로 간장게장이라는 음식을 만드는 장면이었다. 살아있는 게를 간장 양념에 재워두었다가 먹는다는 것이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사람들이 이 음식을 밥도둑이라고 부르며 극찬한다는 사실이었다. 한국에서는 이 게를 최고급 별미로 여긴다고요, 아빠. 한국 인터넷에는 이탈리아 꽃게를 수입해서 우리가 먹어주자는 댓글이 수만 개씩 달렸대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우리에게는 재앙인 이 생물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보물 취급을 받는다니. 한국에서는 꽃게 1kg에 15,000원 약 10유로를 주고 산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그동안 이 값비싼 식재료를 그냥 바다에 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한국의 게 요리 문화에 대해 알아봤다. 간장게장, 꽃게탕, 개국지. 한국 사람들이 게를 이용해 만드는 요리의 다양함에 경악했다. 특히 간장게장은 한국에서 국민 반찬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랑받는 음식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의 한 수입 업체가 실제로 우리 이탈리아 푸른 꽃게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였다. 물류비와 가공비 때문에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가능성은 있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어민조합회의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에는 모두들 의아했지만 한국의 게 요리 영상들을 보여주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정말 저 징그러운 게를 저렇게 맛있게 먹는다고? 한국 사람들이 우리 꽃게를 사려고 한다니 믿어지지 않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해양 생태계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기회였다. 한국 사람들의 꽃게 사랑이 우리의 꽃게 재앙을 구원할 수도 있다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루치아가 대학 동양어학과 교수를 통해 연결된 한국인이 실제로 우리 어장을 방문하겠다고 연락해온 것이다. 그는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한국인 셰프 박민수 씨로 유튜브에서 이탈리아 한국 음식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다. 아빠, 그분이 내일 오신대요. 직접 우리 꽃게를 보고 요리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42세의 박민수 씨는 밀라노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며 이탈리아에 거주한 지 15년이 되었다고 했다.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2만 명으로 주로 이탈리아 현지 재료로 한국 음식을 만드는 콘텐츠를 올리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키오자 항구에 나타난 박민수 씨를 보는 순간 나는 조금 당황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막연히 작은 체구일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건장한 체격에 밝은 웃음을 띤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유창한 이탈리아어로 인사를 건넸다. 로시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수입니다. 정말 이 꽃게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그의 이탈리아어 실력에 놀란 나는 어장으로 그를 안내했다.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푸른 꽃게들을 본 박민수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표정은 절망이 아닌 감탄이었다. 와, 정말 싱싱하고 큰 게들이네요. 이 정도 크기면 한국에서는 킬로그램당 2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즉석에서 장갑을 끼고 게 몇 마리를 잡기 시작했다. 나와 지오바니는 그가 살아있는 게를
맨손으로 다루는 모습에 또 한 번 놀랐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개의 집게발이 무서워 함부로 만지지 못하는데 그는 마치 오랜 친구를 다루듯 자연스럽게 개를 들어 올렸다. 이 개는 블루 크랩이라고 하는데 한국어로는 꽃게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귀한 식재료거든요. 특히 이렇게 살이 꽉 찬 암개는 정말 보기 드문 최상품이에요. 박민수 씨는 개의 배를 뒤집어 보이며 암수를 구별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개의 다리를 살짝 눌러보며 살이 얼마나 찼는지 확인하는 기술도 보여주었다. 40년간 바다에서 살아온 내가 개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알아본 것은 처음이었다. 로시 아저씨, 이 개들로 간장게장을 만들어서 드셔보시겠어요? 정말 맛있거든요. 그는 가져온 가방에서 간장, 설탕, 마늘, 생강 등의 재료들을 꺼냈다. 그리고는 우리 집 부엌에서 즉석에서 간장게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살아있는 게를 깨끗이 씻은 후 특제 간장 양념에 재우는 과정을 지켜보는 내내 나는 신기함을 감출 수 없었다. 한국에서는 이 요리를 밥도둑이라고 부릅니다. 밥을 훔쳐갈 정도로 맛있다는 뜻이에요. 3일 후 박민수 씨가 완성한 숙성된 간장게장을 맛보는 순간 나는 충격을 받았다. 비린내가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짭조름하면서도 달콤한 감칠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특히 게의 내장 부분은 바다의 진수가 응축된 듯한 깊은 맛이었다. 어머나, 이게 정말 그 징그러운 게 맞나요? 아내 안나도 놀란 표정으로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았다. 평소 개는 쳐다보기도 싫어하던 그녀가 개 껍데기까지 말끔히 발라먹는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다. 박민수 씨는 스마트폰으로 이 과정을 촬영하며 한국어와 이탈리아어로 설명을 이어갔다. 그의 유튜브 영상이 올라가면 한국 시청자들이 이탈리아 꽃게에 더 큰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크기의 꽃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신선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여기 꽃게들은 정말 최상급이에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그동안 재앙이라고 여겼던 이 생물들이 실제로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보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바다 건너편에는 이 보물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나 있다는 것을. 박민수 씨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다. 로시 아저씨,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한국 사람들이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생전 처음으로 푸른 꽃게들을 보물처럼 바라보았다. 박민수 씨가 다녀간 지 일주일 후 그의 유튜브 영상이 올라왔다. 이탈리아 어민을 구하는 한국의 꽃게 사랑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50만을 넘어섰다. 루치아가 번역해준 한국어 댓글들을 읽는 내내 나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계속 놀라고 있었다. 이탈리아 아저씨들 너무 불쌍히 유유. 우리가 다 먹어줄게요. 저 개들 다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간장게장 파티하겠습니다. 1,500억 원 피해라니. 우리나라로 수출해서 윈이 나면 좋겠다. 이탈리아 꽃게 수입업체 없나요? 당장 주문하고 싶어요. 댓글이 2만 개를 넘어서고 있었고 대부분이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내용이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한국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 이탈리아 어민의 고충을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주다니. 더 놀라운 소식은 며칠 후에 들려왔다. 한국의 한 대형 수입업체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어민조합에 연락을 해온 것이다. 부산에 본사를 둔 해양식품이라는 회사의 김 대표가 직접 이탈리아로 오겠다고 했다. 로시 아저씨,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루치아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조개류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였다. 그런데 꽃게에 대한 수요는 공급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다. 특히 신선한 활꽃게는 항상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에서는 꽃게가 워낙 인기 있어서 중국에서 냉동 꽃게를 대량 수입하고 있대요. 하지만 신선도가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있다고 해요. 이틀 후 김 대표가 실제로 키오자에 나타났다. 50대 초반의 인상 좋은 남성으로 25년간 수산물 수입업을 해온 전문가였다. 그는 우리 어장을 둘러본 후 즉석에서 놀라운 제안을 해왔다. 로시 씨, 이 꽃게들의 품질이 정말 뛰어나네요. 크기도 크고 살도 꽉 차 있어서 한국에서 최고급으로 팔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대표는 태블릿을 꺼내 한국의 꽃게 시장 현황을 보여주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꽃게 소비량은 연간 3만 톤이 넘었고 이 중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특히 간장게장용 활꽃게의 경우 킬로그램당 1만 5천 원에서 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물류비와 운송 중 생존율이에요. 이탈리아에서 한국까지는 항공으로 24시간, 선박으로는 30일이 걸리거든요. 하지만 김 대표는 해결책도 준비해왔다.
최신 활어 운송 기술을 사용하면 48시간 내에 90% 이상의 생존율로 한국까지 운송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비용은 높지만 한국에서의 판매 가격을 고려하면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시범적으로 월 10톤 정도부터 시작해보죠. 시장 반응이 좋으면 월 50톤까지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대표의 제안은 구체적이었다. 우리가 잡은 꽃게를 킬로그램당 8유로에 매입하겠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버리거나 최대 2유로에 처분하던 것을 생각하면 믿을 수 없는 가격이었다. 어민조합 긴급회의가 열렸다. 40여 명의 어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 대표는 한국의 꽃게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간장게장, 꽃게탕, 꽃게라면까지 한국 사람들이 꽃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영상들을 상영했다. 한국에서는 꽃게를 바다의 보석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알을 뺀 암꽃게는 정말 귀한 대접을 받아요. 회의장이 웅성거렸다. 우리가 그동안 골칫덩이로 여겼던 것이 누군가에게는 보석이라니. 지오바니가 손을 들고 질문했다. 그런데 정말 한국 사람들이 우리 게를 좋아할까요? 맛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김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박민수 셰프님의 영상에서 보셨듯이 여러분의 꽃게는 정말 최상급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모든 어민들이 이 기회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재앙이었던 푸른 꽃게가 한국 사람들의 꽃게 사랑 덕분에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푸른 꽃게들을 보며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낯선 사람들의 문화가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고 있었다. 3개월 후 우리의 첫 번째 꽃게 수출이 성사되었다. 김 대표와의 계약에 따라 월 10톤의 푸른 꽃게를 한국으로 보내는 시범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키오자 항구에 설치된 활어 운송시설에서 꽃게들이 특수 포장되어 밀라노 공항으로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가슴이 벅찼다. 첫 번째 수출 물량 2톤이 부산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분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김 대표가 보내준 현지 영상에는 한국 수산시장 상인들이 우리 꽃게를 보고 감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정말 살이 꽉 찼네요. 이 정도 품질이면 최고급 간장게장용이에요. 부산 자갈치 시장의 한 상인이 우리 꽃게를 들고 말하는 장면을 보며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40년간 조개만 길러온 내가 게 때문에 울게 될 줄이야. 더 놀라운 소식은 며칠 후에 들려왔다. 서울의 한 유명 간장게장 전문점에서 이탈리아산 프리미엄 꽃게장이라는 메뉴로 우리 꽃게를 선보였는데 하루 만에 예약이 꽉 찼다는 것이었다. 한 접시에 35,000원 약 25유로이라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루치아가 번역해준 한국 온라인 후기들은 더욱 감동적이었다. 이탈리아 꽃게장 먹어봤는데 정말 달콤하고 쫄깃해요. 우리가 도와준 덕분에 이런 맛있는 걸 맛쓸 수 있다니 뿌듯해요. 이탈리아 어민 아저씨들 덕분에 이런 신선한 꽃게를 먹을 수 있네요. 서로 윈윈하는 느낌이라 더 맛있어요. 한국 소비자들은 단순히 음식을 사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꽃게를 구매하고 있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이 지구 반대편까지 전해진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우리 어민조합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다. 푸른 꽃게를 보는 시각이 180도 달라진 것이다. 예전에는 오늘 또 몇 마리나 왔나 하며 한숨을 쉬던 어민들이 이제는 크고 살찐 놈들이 많이 와야 하는데 하며 기대에 찬 눈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오바니는 아예 푸른 꽃게 전문 포획업으로 전환했다. 그의 아들 루카도 대학을 마치고 돌아와 아버지의 사업을 돕기 시작했다. 젊은 세대의 참여로 포획 기술도 한층 발전했다. 마르코, 이번 주 포획량이 1.5톤이야. 한국에서 품질이 정말 좋다고 연락이 왔어. 지오바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예전에는 재앙의 상징이었던 푸른 꽃게가 이제는 우리의 새로운 특산품이 된 것이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 지역의 푸른 꽃게 개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다. 한국으로의 지속적인 수출로 개체수가 조절되면서 생태계 균형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조개와 홍합 양식장의 피해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더욱 의미 있는 변화는 이탈리아 내에서도 일어났다. 베네치아의 몇몇 레스토랑에서 푸른 꽃게를 이용한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식 간장게장은 아니었지만 이탈리아 전통 조리법에 꽃게를 접목한 창의적인 요리들이 등장했다. 특히 베네치아의 다니엘레 첸나로 셰프가 개발한 꽃게살 리조또는 현지 미식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그는 한국의 간장게장에서 영감을 받아 꽃게의 감칠맛을 최대한 살린 요리를 만들어냈다.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꽃게의 진정한 가치를 이탈리아식으로 재해석해봤습니다. 첸나로 셰프의 말처럼
한국 문화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것이다. 그해 크리스마스. 우리 가족은 특별한 저녁을 가졌다. 박민수 씨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직접 만든 간장게장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디너였다. 안나는 이제 능숙하게 젓가락을 사용해 꽃게를 먹었고, 루치아는 한국어 공부까지 시작했다. 내년에는 한국에 가서 김 대표님과 박민수 씨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루치아의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지구 반대편 사람들의 꽃게 사랑이 우리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 그날 밤 항구를 바라보며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이 아니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낸 기적이었다. 1년 후 나는 생전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 루치아와 함께 떠난 이번 여행은 김 대표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우리의 꽃게 수출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서 한국 측에서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해온 것이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나는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공항에서 김 대표와 박민수 씨가 우리를 맞이해 주었고, 심지어 작은 환영 현수막까지 준비해 두었다. 이탈리아 키오자 어민 마르코 로시 환영합니다라고 한글과 이탈리아어로 적힌 현수막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부산 자갈치 시장이었다. 우리가 보낸 꽃게들이 실제로 어떻게 판매되는지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시장에 도착하자 상인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었다. 특히 우리 꽃게를 주로 취급하는 박 사장님의 환대는 잊을 수 없었다. 로시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손님들이 정말 좋아해요. 이탈리아 꽃게는 정말 최고예요. 60대 박 사장님은 서툰 영어와 몸짓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는 냉장고에서 우리가 보낸 꽃게를 꺼내 보여주었다. 2주 전 키오자에서 출발한 꽃게들이 이렇게 신선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더 감동적인 순간은 그 다음이었다. 박 사장님이 우리를 시장 안 작은 식당으로 안내하더니 우리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을 대접해 주었다. 박민수 씨가 처음 만들어준 것과는 또 다른 맛이었다. 한국 전통 방식으로 2주간 숙성시킨 간장게장은 더욱 깊고 진한 맛이었다. 이게 바로 우리 꽃게로 만든 거예요? 루치아도 놀란 표정으로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가 키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 바다에서 잡은 꽃게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변신한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서울에서는 더욱 특별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남에 있는 유명 간장게장 전문점 바다양에서 우리를 위한 특별 만찬을 준비해 주었다. 이 식당의 김 사장님은 우리 꽃게의 첫 번째 고객이었다. 로시 씨,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식당이 더 유명해졌어요. 손님들이 이탈리아 꽃게장을 먹으러 전국에서 오고 있어요. 식당 벽에는 이탈리아와 한국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우리의 사진과 함께 한이탈리아 우정의 꽃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한 가족을 만났을 때였다. 8살 된 아들과 함께 온 젊은 부부가 우리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탈리아 꽃게장 먹으러 부산에서 올라온 김가족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는 서툰 영어로 설명했다. 아들이 간장게장을 너무 좋아해서 이탈리아 꽃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히 서울까지 왔다는 것이었다. 8살 아이가 젓가락으로 능숙하게 게를 발라먹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음식 문화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세대를 이어가는지 알 수 있었다. 아저씨가 이탈리아에서 온 분이에요? 우리게 잡아주셔서 고마워요. 아이의 순수한 감사 인사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 작은 아이가 지구 반대편 이탈리아 어민에게 고마워한다니 문화의 경계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여행 마지막 날, 박민수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스튜디오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한국 시청자들을 위한 특별 영상을 촬영했다. 루치아는 열심히 연습한 한국어로 인사를 했고 나는 이탈리아어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국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꽃게 사랑 덕분에 우리 어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앞으로도 최고 품질의 꽃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후 쏟아진 댓글들을 보며 나는 또 한 번 감동했다.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우리에게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어떤 이는 이탈리아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고 어떤 이는 키오자에 꼭 놀러 가겠다고 했다.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다. 재앙으로 시작된 푸른 꽃게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 교류의 이야기로 바뀔 줄 누가 알았을까. 이제 우리 어장에서는 매달 50톤의 꽃게가 한국으로 떠나고 있다. 푸른 꽃게는 더 이상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지구 반대편에 우리를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일본 도쿄의 한 어학원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의 2%도 안 됐던 한국어 수강생이 이제는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토픽 응시자 수입니다. 1997년 겨우 1,529명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4만 1,059명으로 무려 26배나 증가했어요. NHK 공영방송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한국어 교육 교재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일본 기업들은 신입사원 연수에 기초 한국어 과정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영어 일변도였던 일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는 15년간 아시아 언어 교육 시장을 분석해온 전문가로서 이런 극적인 변화를 처음 목격했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일본에서 벌어진 언어 패권의 놀라운 역전 드라마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글로벌 에듀테크 투자펀드에서 아시아 언어 교육 시장을 분석해온 마이클 톰슨입니다. 특히 일본 교육 시장은 제가 가장 오랫동안 주목해온 분야였어요. 2008년부터 매년 일본을 방문하며 언어 학원들을 직접 둘러보고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제 주요 업무였습니다. 2008년 처음 도쿄에 발을 디뎠을 때 일본의 언어 교육 시장은 완전히 예측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신주쿠와 시부야 곳곳에 자리한 수백 개의 언어 학원들은 모두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바로 영어였습니다. 당시 일본 사회에서 영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제가 조사했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일본 전체 어학원 중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5%를 넘었습니다. 나머지 15%는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가 나눠 가졌고 한국어는 통계에 잡히지도 않을 만큼 미미했어요. 실제로 제가 방문했던 대형 어학원 체인들은 한국어 강좌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직장인들에게 영어는 승진과 직결된 필수 요소였습니다. 대기업들은 토익 점수를 승진 요건으로 내걸었고 영어 회화 능력은 글로벌 인재의 상징이었어요. 신입사원 연수에서도 영어 교육이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일본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 회사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 교육을 고려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본 학부모들의 영어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도쿄와 오사카의 고급 주택가에는 어린이 영어 전문 학원들이 즐비했어요. 한 달 수강료가 10만 엔을 넘는 프리미엄 영어 유치원도 대기자 명단이 길었습니다. 저는 그때 일본 사회에서 영어가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 되었다고 분석했어요. 언어학습 앱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0년대 초반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던 언어학습 앱들은 모두 영어 학습에 특화되어 있었어요. 듀오링고의 일본어 버전도 영어 학습 코스가 압도적으로 많은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어 학습 앱은 앱스토어 교육 카테고리에서 찾기조차 어려웠어요. 일본 공영방송 NHK의 어학 프로그램 편성표를 보면 당시 상황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2008년 기준으로 전체 어학 프로그램 중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70%가 넘었어요. 영어 회화, 비즈니스 영어, 토익 대비반 등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들이 황금 시간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어 프로그램은 주 1회 30분 방송이 전부였고 시청률도 1%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어요. 제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2008년 일본 내 한국어 학습자 수는 전체 외국어 학습자의 2%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일부 젊은 여성들이었고 체계적인 학습보다는 취미 수준에 머물러 있었어요. 기업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직장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바로 그 시기가 거대한 변화의 전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8년은 일본에서 영어 독주 체제가 절정에 달한 해였지만 동시에 그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원년이기도 했어요. 당시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불과 몇 년 후, 일본의 언어 교육 지형도가 완전히 뒤바뀔 역사적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04년 일본에서 방영된 겨울연가는 단순한 드라마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저는 당시 이 현상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시장 분석을 위해 그 시기의 데이터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겨울연가가 일본 사회에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문화적 유행이 아니라 언어학습 패러다임의 첫 번째 균열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NHK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본 공영방송의 상징인 이 방송사가 2004년 겨울연가를 방영한 후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어요. 바로 겨울연가 대본을 한국어 학습 교재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NHK 역사상 외국 드라마를 언어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활용한 첫 번째 사례였어요.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주 1회 30분 방송으로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던 NHK 한국어 강좌의 수강생 수가 3배로 급증했어요. 교재 판매량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20만 부 이상이 판매되면서 출판사조차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수치를 처음 봤을 때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2%에도 못 미치던 한국어 학습자들이 갑자기 이런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스러웠거든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학습자층의 변화였습니다. 기존에 한국어를 배우던 사람들은 주로 2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겨울연가 이후에는 30대, 40대, 심지어 50대 여성들까지 한국어 학습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만난 한 언어학원 원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갑자기 중년 여성들이 몰려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강사도 교재도 부족해서 당황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지속될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시장 분석가들은 이를 일시적인 유행으로 봤어요. 실제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어 학습자 증가세는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겨울연가 열풍이 식으면서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도 함께 줄어들었거든요. 하지만 이 시기에 일어난 변화 중 하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바로 NHK가 한국어 프로그램을 정규 편성으로 유지했다는 점이에요. 시청률이 다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중에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만약 그때 NHK가 한국어 프로그램을 폐지했다면 이후의 변화들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08년 제가 처음 일본 시장을 조사할 때 겨울연가의 영향은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한국어 학습자 수는 다시 전체의 2%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대부분의 언어학원들도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지 않거나 운영하더라도 수강생이 매우 적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어 학습 붐은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일본에서 영어의 독주 체제는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실제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일본의 언어 교육 시장은 다시 영어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일본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면서 영어 교육에 대한 투자가 더욱 늘어났어요. 토익 시험 응시자 수도 계속 증가했고 기업 내 영어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겨울연가가 일으킨 변화는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사회에 한국어라는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각인시킨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비록 그 효과가 몇 년간 잠잠해졌지만 씨앗은 이미 뿌려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 씨앗이 몇 년 후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다시 싹을 틔우게 될 것이었어요. 특히 중요한 것은 NHK의 결정이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이 한국어 교육을 정규 프로그램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컸어요. 이는 한국어가 더 이상 취미나 일시적 관심사가 아니라 정당한 학습 언어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나중에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전환점이었는지 깨달았어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저는 일본 언어 교육 시장에서 하나의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영어가 압도적이었지만 한국 어능력 시험인 토픽 응시자 수가 조용히 증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처음에는 이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워낙 미미한 수준이었거든요. 1997년 일본에서 토픽 시험이 처음 시작됐을 때 응시자 수는 겨우 1,529명이었습니다. 전체 외국어 시험 시장에서 보면 정말 미미한 숫자였어요. 토익 응시자가 연간 100만 명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1,500명이라는 숫자는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이 숫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10년부터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토픽 응시자 수가 매년 10에서 15%씩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절대 숫자로는 여전히 작았지만 증가율 자체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이 추세를 지켜보면서 혹시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응시자들의 구성 변화였습니다. 초기에는 대부분이 한류 팬이나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대 중반부터는 남성 응시자의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직장인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이들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실용적인 목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015년경 도쿄의 한 토픽 시험장을 직접 방문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본 광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시험장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진지한 분위기였습니다. 단순히 재미로 시험을 보러 온 것 같지 않았어요. 많은 응시자들이 전문 교재를 들고 와서 시험 직전까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고급 수준 시험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대부분이 초급이나 중급 수준에 머물렀는데 2010년대 중반부터는 4급, 5급, 심지어 6급에 도전하는 응시자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는 한국어 학습이 단순한 취미 수준을 넘어서 전문적인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언어 학원들도 이런 변화에 서서히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부터 도쿄와 오사카의 주요 어학원들이 한국어 강좌를 정식으로 개설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주 1회 정도의 기본 과정이었지만 점차 중급, 고급 과정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일부 학원에서는 토픽 시험 대비반까지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특히 주목했던 것은 기업체 위탁 교육 분야였습니다. 2014년경부터 몇몇 일본 기업들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문의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한국과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기업들이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이런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어요.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일본어 버전 듀오링고에서 한국어 학습 코스의 다운로드 수가 꾸준히 증가했어요. 아직은 영어나 중국어에 비해 훨씬 적었지만 증가 추세 자체는 분명했습니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언어 학습을 하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시기의 변화는 여전히 조용하고 점진적이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지도 못했고 교육업계에서도 큰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저 역시 이런 변화들을 관찰하면서도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어의 압도적 우위는 여전했고 한국어는 아직도 틈새 시장에 불과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 시기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기반이 다져진 시기였습니다. 토픽 응시자들의 꾸준한 증가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한국어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취미에서 실용으로, 일시적 관심에서 지속적 학습으로의 전환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2017년부터 일어난 변화는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저는 그해 9월 도쿄를 방문했을 때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역사를 쓰고 있었고 그 여파가 일본까지 강하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음악 열풍이 아니라 문화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가장 먼저 변화를 체감한 곳은 언어 학원들이었습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던 신주쿠의 한 대형 어학원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2017년 하반기부터 한국어 강좌 문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기존의 20대 여성들이 아니라 10대 학생들과 30대 직장인들이 줄을 이뤘어요. 학원 관계자는 이런 현상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학습 동기의 변화였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이 드라마나 K-팝에 대한 단순한 관심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2017년 이후부터는 방탄소년단의 가사를 직접 이해하고 싶다거나 한국어로 된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읽고 싶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학습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학습 의지였어요. 2018년에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본격적으로 일본에 유입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시청 패턴의 변화였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어 더빙이나 자막으로 시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시청자들이 한국어 원음으로 시청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욕구를 표현했습니다. 제가 2018년 말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쿄와 오사카 지역의 주요 언어 학원들에서 한국어 수강생이 전년 대비 평균 40% 이상 증가했어요. 일부 학원에서는 한국어 강좌가 개설 즉시 마감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지난 20년간 일본 언어 교육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현상이었어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학습자층의 다변화였습니다. 기존의 젊은 여성층을 넘어서 남성 학습자, 중년층, 심지어 고등학생들까지 한국어 학습에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고등학생들의 경우 대학 입시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어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실용적 언어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2019년에는 상황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휩쓸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했고 일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해 도쿄에서 만난 한 언어학원 원장은 한국어 강좌 대기자가 100명을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강사 확보가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고 해요.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의 변화는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듀오링고 일본어 버전에서 한국어 학습 코스의 활성 사용자가 2017년 대비 2019년에 무려 300% 증가했어요. 이는 영어나 중국어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이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한국어 학습이 일상화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기업체 교육 수요의 증가였습니다. 2019년부터 한국과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일본 기업들이 임직원 대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문의하는 사례가 급증했어요. 아직은 소규모였지만 이런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컸습니다. 한국어가 비즈니스 언어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것이거든요. NHK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19년부터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방송 시간이 확대되었고 온라인 학습 콘텐츠도 대폭 늘어났어요. 시청률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방송국 관계자들도 이런 변화에 놀라워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겨울연가 때와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과거의 한류 붐이 특정 콘텐츠에 의존한 일시적 현상이었다면 이번에는 훨씬 광범위하고 지속 가능한 변화였습니다. 방탄소년단과 넷플릭스는 시작에 불과했고 그 뒤에는 더 큰 물결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2020년에 들어서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한국어 학습 붐을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온라인으로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고 한국어를 학습하는 사람들이 급증한 것이에요. 이때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한국어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말이에요. 2023년 제가 받은 한 통의 보고서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내 토픽 응시자 수가 41,059명을 기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 숫자를 보고 오타가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1997년 1,529명에서 시작해서 26배 증가했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를 다시 확인해 보니 틀림없는 사실이었어요. 26배 증가. 이 숫자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른 언어와 비교해 봐야 합니다. 같은 기간 일본에서 토익 응시자는 2배 정도 증가했어요. 중국어 검정시험도 3배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26배라는 믿기 어려운 성장을 보인 것이에요. 저는 15년간 언어교육 시장을 분석해왔지만 이런 사례는 처음 봤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응시자들의 구성 변화였습니다. 과거에는 20대 여성이 대부분이었는데 2023년 데이터를 보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남성 응시자 비중이 35%까지 증가했고 30대와 40대 응시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50대 응시자도 10%를 넘어섰는데 이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제가 2023년 가을에 도쿄를 방문했을 때 직접 목격한 장면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신주쿠의 한 대형 서점에서는 한국어 학습서 코너가 영어 학습서 코너만큼 커져 있었어요. 과거에는 책장 한 칸에 불과했던 한국어 코너가 이제는 독립적인 섹션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서점 직원은 한국어 학습서 판매량이 최근 3년간 매년 50%씩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언어 학원들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던 신주쿠의 어학원에서는 한국어 수강생이 전체의 30%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5%도 안 됐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이 학원에서 한국어 강사 수가 영어 강사 수와 비슷해졌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고급 과정 수강생의 증가였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이 기초나 초급 과정에 머물렀는데 이제는 중급과 고급 과정까지 꾸준히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토픽 6급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어 학습이 일시적 관심이 아니라 장기적 목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기업체 교육 분야에서의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2023년 들어서 한국과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어 교육을 정식 프로그램으로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났어요. 아직은 소규모였지만 신입사원 연수나 승진자 교육의 기초, 한국어 과정을 포함시키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의 성장은 더욱 가파르게 나타났습니다. 프레플리라는 온라인 언어 교육 플랫폼에서는 한국어 수업 수강생이 49% 증가했다고 발표했어요. 다른 언어들의 연평균 성장률보다 9%포인트나 높은 수치였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한국어 학습이 완전히 일상화된 것이에요. NHK의 변화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과거 1%대에서 4%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공영방송에서 4%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온라인 다시 보기 조회수는 더욱 놀라웠어요. 전년 대비 200%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학습 동기의 변화였습니다. 과거에는 K-팝이나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주된 동기였는데 이제는 훨씬 다양해졌어요. 한국 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 한국어로 된 전문 서적을 읽고 싶어 하는 사람들, 심지어 한국에서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습니다.
한국어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실용적 도구가 된 것이에요. 제가 만난 한 일본인 직장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어를 할 줄 모르면 아시아 비즈니스에서 뒤처질 것 같다는 위기감을 느낀다고 해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인식이 강했습니다. 한국어가 영어와 함께 필수 외국어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한국어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요. 26배 증가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언어 지형도의 근본적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영어 독주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다언어 시대가 시작된 것이에요. 일본에서 일어난 변화는 결코 고립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2024년 전 세계 토픽 응시자 데이터를 받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전체 응시자 수가 42만 8,585명으로 2020년 21만 8,869명에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 4년 만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추가로 한국어 시험에 도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 수치가 갖는 의미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이 이제 독일어나 프랑스어 시험과 비슷한 규모로 성장했다는 것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사람들이 4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은 한국어가 이제 진정한 국제 언어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지역별 성장 패턴이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태국이 놀라운 성장을 보였어요. 태국 정부가 2021년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지정한 이후 학습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인도에서도 2020년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한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유럽에서의 변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토픽 응시자 수가 2018년 292명에서 2022년 780명으로 수직 상승했어요. 특히 프랑스와 독일에서 대학 내 한국어 학과 개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미국에서의 상황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한국어 학습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기자가 길어질 정도였어요. 미네소타주의 콘코디아 언어마을에서는 한국어 마을이 아시아 언어로는 처음으로 독립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일본어와 중국어를 제치고 말이에요. 이런 전 세계적 확산을 보면서 저는 한국어의 미래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류의 영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국의 경제적 위상 상승, 기술력 발전, 문화 콘텐츠의 질적 향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글로벌 트렌드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인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소통에서도 한국어를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한국어가 동아시아의 링구아 프랑카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업들의 반응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아시아 지역 본부에서 한국어 구사자를 우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기술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이런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15년 전 제가 처음 일본 시장을 분석할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어는 통계에도 잡히지 않을 만큼 미미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영어와 함께 필수 외국어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변화였어요. 앞으로의 전망도 밝아 보였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어요.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은 언어 장벽 없이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았어요.